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인섭 교수고요. 전공은 형사법, 형사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께서 법학 연구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연구자가 되려고 하면 대학원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대학원에 들어오게 됐느냐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제가 대학원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결심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표대를 뭘로 삼을까 할 때 진리를 표대로 삼아야 되겠다. 적어도 허위를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는 않겠다. 그 다음 진리 탐구를 위하여 학문에 전심전력으로 그 노력을 쏟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 다음 이제 학문을 하다 보면 막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 과정들을 아주 힘있게 막 극복해내겠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 이제 학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다면 단독설, 소수설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의 견해를 시류에 타협하지 않고 내겠다는 결심이 나에게 서 있느냐. 그 다음 진리를 표대로 자기의 방향을 정해야겠느냐. 자문자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거 해서 대학원에 들어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좋은 학생을 만나고, 그래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같이 대화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특히 형사법을 연구하시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유신 독재 시기, 이제 그다음에 50 군사 독재 시기였어요. 그때는 법률가의 존재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하면 완전히 독재 헌법이고, 법률이라면 사람을 탄압하는 것이 법률로서 되고, 탄압의 천명에 있는 게 형사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탄압의 천명처럼 되어 있는 것을 인권의 보루, 인권을 중심으로 대정환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형사법은 특히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늘 동료들이 잡혀가고 순환받고 하는 그 속에서 적어도 이제 독재의 도구가 아니라 인권의 어떤 보호자로서의 어떤 법의 역할이 뭘까라고 할 때, 저로서는 형사법, 형사정책 이런 주제를 잡은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그 자타공인 개혁가인 형사법 학자로 알려져 계신데요. 우리 사회에 대한 거시적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전망 하에 범죄 실태, 형사정책, 형사법을 통합 수용하는 넓은 트라이앵글 속에서 형사법학을 다뤄야 한다는 논문도 작성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법학의 문제점, 그리고 형사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시면 곤란합니다. 우선 굉장히 과분하게 자타공인 개혁가인 형사법 학자다라고 했는데, 제가 몇십 년 동안 제일 많이 썼던 키워드가 뭘까를 보니까 개혁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판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젊을 때는 비판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고 또 사회적으로 약간의 비중이 생기면서 비판으로부터 개혁으로, 말하자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하여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경우에 입법적 대안, 그 다음에 제도적 대안, 그 다음에 현재 관행을 또 바꾸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다.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은 형사법학자들이 법률, 판례, 그 다음 학설, 요 사이에 이제 왕복작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현재 문제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실태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 문제로서의 어떤 그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 그에 대하여 그 실태를 해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해결을 할 때 다양한 정책적 처방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중에서 법이 모든 게 아니고 다양한 처방 중에서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죠? 그 하나는 굉장히 무게가 있고 지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태 정책 법이라고 하는 트라이앵글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실태 정책 법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형사법학자가 연구하고 또 주장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법을 종합사회과학 속의 형사법 이런 역할을 생각하고,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법학 그리고 사회과학 속에서 형사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자폐가 형사법 학자보다는 조금 다르고 좀 더 넓게 보자 이런 관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형사법 연구 중에서 특히 형사정책에 집중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형사법 연구에서 이제 형사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은 어떤가요? 현재 여러분들 그 로스쿨 와서 배울 때 형사정책 과목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형법 총론, 강론, 형사소송법, 정보법 이렇게 배우고 형사정책 부분은 별로 배우지 않는데, 형사정책이 뭔가 라고 볼 때 우리 형법 배울 때 범죄자가 누구죠? 갑이잖아요. 갑이 을에 대하여 뭐 했다고 하자. 갑이 있죠 지금. 그런데 갑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 죄책을 논한다는 것이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적 끼워 맞춤은 있을 뿐 그것이 사회 문제로서 그 현상을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형사정책적인 관점, 가장 쉬운 방법으로 통계, 그 다음에 각종 언론에서 보고, 뭐 가정폭력이 있다, 뭐 존속 사례가 있다 이러면 형사법 하면 그 사람은 갑이라고 하자. 갑이 어린 존속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우리나라의 존속 사례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존속 사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원인이 뭘까, 이런 탐구의 토대 위에서 개별 법학적인 연구들이 나오면 그럼 존속 사례를 가중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옳으냐 그러냐 뭐 이렇게 되니까 말하자면 입법적 대안, 좀 더 바람직한 입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런 이제 실태와 정책에 대한 기본 토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늘 그렇게 이제 종합사회과학적인 통합적인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우리 근현대사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제정 과정에 대해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러한 논문들을 작성해 주신 언제입니까? 처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를 만들어낸 법적 그 기초는 어디서 왔느냐, 그걸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의 법적 연원이 일제 시대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다. 현재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되게 된 연원을 추적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제 시대하고 좀 미군정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이제 광야 형법사에 대한 정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법률가 중에. 그래서 이제 나쁜 일을 계속 발굴하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져요. 근데 맞아, 그 암흑시대 아니에요? 근데 암흑을 보면 깜깜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밤하늘에 뭐 암흑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암흑이 아니고
암흑 속에 별은 더 빛나더라고요. 또 깜깜할수록 반딧불이의 빛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둠을 봤다가 어둠 속에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빛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흐름을 찾아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나 해방 후에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고투하면서 빛을 밝혀낸 그 법률가들의 행적을 찾아 모아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정이었다가 그 다음 서두로 가다가 그 다음에 밤하늘의 은하수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알려야 되겠다. 제대로 연구해서 알려서 후학들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그걸 핑계를 대지 말고 거기에서 광명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교훈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 탐구 또 인물 역사 탐구로 깊게 들어갔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물에 특히 초점을 맞춰서 꾸준히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 결과물로 2022년에는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2017년에는 가인 김병록 편전을 출간하셨고요. 그리고 가인 김병록 편전의 경우 작년에 일본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식민지 시대가 우리 이제 진짜 안 먹히고 깜깜한 시기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한국의 현법이나 민법을 기초한 김병록 대법원장 또 법전 편찬위원장 그분의 이제 글을 보면서 자기가 식민지 시대에 암흑기를 겪고 뭐 법이 이제 뭐 왜곡되고 뭐 이제 아주 악법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해방이 되면 어떤 법을 만들까에 대한 치열한 내면의 어떤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식민지 시대에 그 법률가 입장에서 쓴 글은 거의 없습니다. 딱 우리 민족 독립투쟁사, 독립운동사 보면 누가 떠올라요? 그죠? 법률가 거의 안 떠오르죠. 뭐 유관순이건 뭐 김구건 뭐 윤봉길이건 그 사람 법률가는 없습니다. 그럼 법률가는 뭐 했던 거지? 라고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를 변론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한 5년 정도 작업하니까 이제 재판투쟁사, 변론투쟁사가 정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목을 뭘로 할까? 라고 하다가 우리 동료 교수들에게 쭉 물어봤어요. 그래서 동료 교수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보태줘가지고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그리고 허헌, 김병록, 이인과 항일 재판투쟁. 그래서 재판투쟁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서 식민지와 해방으로 이어가는 시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가인 김병록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 시대를 연구하면서 자료 수집도 하고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을 해방 후에 어떠한 한국 법의 어떤 자양이 되도록 그것을 할 때 김병록 대법원장의 업적을 한번 정리하자 했었고, 그것은 책이 보면 뭐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9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로서 한 10년 걸린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년 동안의 어떤 노력 끝에 이제 저는 이런 책을 낼 수 있어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고 해서 그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식민지나 해방이나 우리 법률가 역할을 김병록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흐름도 있고, 또 후속 연구도 나오고, 또 저도 강연할 기회도 많이 가지고 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판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한국에 굉장히 이제 가치 있는 이제 법적인 노력이 집적된 것을 외국어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법률가들은 어떻게 했나요? 외국의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비교의 용어로 쓰기도 하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했지, 우리의 것을 다른 쪽으로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 부분이 좀 취약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럼 한국에 어떤 법률가가 있습니까? 라고 외국인이 물을 수가 있죠. 그럴 때 한국에는 김병로 대법원장이 있다. 그러면 김병로가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그것이 자기의 지적 바탕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무엇보다 일본어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법을 배웠지만 일본법을 넘어서 보편적인 정의와 대의의 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 또 세계의 어떤 하나의 이제 귀감을 만들어낸 이제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번역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어 감이 나왔고, 제 마음을 더하면 이제 영어판을 한 2년 사이에 냈으면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06년에는 5.18 재판과 사회정의를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와 이 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방금 이 책 말씀하셨는데 5.18 재판과 사회정의는 2006년에 나왔지만 1995년부터 이제 한 10년간의 노력을 저희 노력을 이제 담은 것이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그 전제되는 책이 5.18 그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제목이 어때요? 무겁죠. 엄청나게 어떤 무게를 실어가지고 책임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법적 책임, 역사적 책임도 있고 학자의 책임도 있거든요. 학자가 그냥 1995년 단계에 보면 검찰에서 12.12 이제 군사 쿠데타에 대하여는 뭐 기소유예로 이제 불기소를 해버렸고, 5.18 이제 광주에서의 학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15년 공소시효가 지났고 다시는 전두환, 노태우 등의 이제 시민들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과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률가는 뭐였느냐? 5.18 때는 시민들이 싸웠는데 15년 뒤의 논쟁은 법률적 논쟁이잖아요. 공소시효가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기소유예냐 아니냐 하는 것은 완전히 형사법적 쟁점이잖아요. 그 경우에 저는 95년에 이제 대학생이 아니고 대학 교수고 서울대를 딱 오려고 할 때입니다. 자, 이 시기에 학생들 앞에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이 결론을 내려진 판결을 강식에 소개를 할 때 학생들은 교수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이 거기에 반대한다면 당신은 뭘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답할 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질문은 회피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책임, 역사적 책임, 그리고 법학자의 책임, 법조인의 책임을 이제 무게 있게 한번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걸 정리를 할 때 한 개인의 의견만 써가지고는 그냥 무시될 수 있으니까 이 분야의 제일 중요한 학자들을 다 글을 쓰도록 결집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철학자, 헌법학자, 형법학자들의 글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후에 검찰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기소하겠다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불기소 처분에 법적 논리가 있잖아요. 그 법적 논리를 다 깨야만 기소 논리를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기소 논리는 어디서 나올까? 15년 지난 것 같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시효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 설명했는가? 이 책이 그에 대해서 답을 줬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1심 재판 분석을 하고 또 이제 항소심 대법 판결을 분석하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5.18에 대한 법적인 어떤 처리, 법적인 이제 책임을 이제 추구하는 과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예를 세계에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영문 논문도 쓰고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낸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작업이었다. 그리고 그 작업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했다. 지금 이제 한강의 이제 소년이 온다 이 책이 있잖아요. 한국의 국제적인 관심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범세계적인 보편화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80년에 그 소년부터 2024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집적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러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가 전문가로서 책임을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 외면하면 잠깐 편할 수 있겠지만 내내 양심이 자기를 찌르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을 면하기 위하여 했던 노력이죠. 그래서 아마 저는 학생들도 또 나중에 전문가가 되고 곧 전문가가 되고 할 때 그 어떤 사회와 역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때 힘들지만 기꺼이 자기 몫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는 받아들이고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연구자로서 인권변론 한 시대 대담을 통해 인권변론의 면모를 드러내고 인권변론 자료집 등 자료집 발간에도 애쓰고 계십니다. 먼저 인권변론 한 시대라고 하는 몇 특이한 책이 있습니다. 먼저 그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김병도 이제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분들을 옆에 모셔놓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좀 묻고 싶었어요. 근데 안 계시잖아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그때 자료가 너무 적게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자료를 남긴다는 게 위험한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가 적어도 지금 살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너무 적네, 궁금한 걸 물어보지 못했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970년대, 80년대 또 역시 어려운 시대에 그에 분투했던 일본의 법률가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권 변호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권 변호사들의 활동이 정말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용으로도 모범으로 삼을 만하고 좋은데, 이제 그분들 굉장히 겸손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고 훌륭한 분들수록 잘 안 써요. 자기가 그걸 했다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접촉을 하면서 먼저 그 당시에 그 당시의 변론 기록들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막 수소문 하니까 홍성우 변호사님께서 변론 기록을 버리지 않고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그 변론 기록과 그분을 중심으로 한 인권 변호사들이 관계했던 기록들을 서울대로 다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먼지더미 쓰고 있는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PDF 파일을 만들고, 그래서 정리된 게 한 6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좀 있고요. 그걸 정리하고 나니까 전체 흐름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은 예를 들어 항소유서, 뭐 상고유서, 뭐 변론노지서, 그 속에는 살아있는 고뇌와 흐름이 느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담을 좀 하십시다 라고 해가지고 서울대에 모셔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한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한 학기 동안을 이어가면서 해서 한 60시간 정도 대담을 했고, 또 보충 대담을 해서 한 100시간 정도 대담을 했는데 사실 그 정도 시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기록과 대담을 서로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인권변론 한 시대. 맞아, 인권변론의 시대였다. 그 시대를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인권변론의 시대를 가능한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대담이지만 대담으로 본 한국의 인권운동사고 한국의 민족운동사일 수 있도록 유명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모은다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의 동료나 후학들이 그 고생을 좀 덜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집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집의 일부를 냈습니다. 1970년대 인권변론 자료집 해가지고, 근데 그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분량이 한 1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것도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생산된 자료를 원형 그대로 어떤 보여줄 수 있도록, 뭐 부전공이란 말은 이상한데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자료집을 열심히 만들자. 제가 연구를 하면 연구의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자료집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 창 양민 학살 사건 자료집 7권 냈습니다. 그다음에 인권변론 자료집 6권 내고, 그다음 아까 항일 민족변론 자료집 그것을 4권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다음 연구자들이 고생을 좀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집을 많이 만들어서 남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처럼 자료집 발간 등뿐만 아니라 제도 개혁 및 현실 참여에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사법 및 법무와 관련하여 사법개혁위원회나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힘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님의 소회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시민사회에 관해서 어떤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또 뭐 학회에서 낼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정부가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정부의 위원회, 뭐 저 같으면 법무부 정책위원회, 그다음 이제 대법원이 이제 구성한 사법개혁위원회, 이제 또 법무부가 이제 관여했던 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런 데 이제 위원으로 관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의제를 보통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의제를 주면 그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낼 기회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내고 그 의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조금이라도 집어넣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야수사가 인권 침해 폐해가 아주 많죠. 진술 거부권도 침해하고 수명권도 침해하고
인간의 뭐 존엄과 가치도 침해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 심야 수사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라고 할 때 보통은 심야 수사는 뭐 금지된다. 다만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심야라는 해석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의가 새벽 2시냐 4시냐 뭐 논의가 야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식 속에서 그 시간을 딱 특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녁 9시까지 근데 21시까지죠. 21시까지 수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조사할 수가 없다. 다만 조서 열람만 가능하다. 열람 가능한 시간도 12시 밤 11시 12시로 이제 끊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집어 넣는 거죠. 그 다음에 2시간을 조사받으면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 이 규정도 집어넣었어요. 그냥 휴식 시간을 이제 피의자나 변호사가 요청하면 휴식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통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넣으면 지금 조사받은 피의자가 혹은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잘 못합니다. 주장하는데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권법 수사 규칙에 2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라고 하면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권이 한 단계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의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하고 대안을 가능한 한 구체화할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견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법적 의제는 대체로 그래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논의를 많이 할 거예요. 견해 차이가 있으면 한 번에 결론을 내지 말고 계속 토론을 하다 보면 서로 입장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상대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현실에서 출발한 구체적 대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 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밖에서 간 사람은 시민사회와 학계를 대변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 자리는 사교의 모임이 아니다. 많은 경우 사교의 모임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교가 아니라 정말로 그때 엄중한 어떤 필요성에서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기의 결실을 만들도록 노력하는데 근데 갑자기 모이면 잘 안 돼요. 그 전에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된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평소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숙고되고 준비된 그 대안을 특정한 시점에 가서 개혁안으로 관철시켜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과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 민주화 과정과 사법제도 개혁 관련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눈앞에 보면 우리나라가 왜 이래?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고 뭐 정말 힘들구나,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근데 눈앞에 형상을 보면 늘 그래요. 그런데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 그 사이 우리나라가 발전했네 이런 모습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통계를 중시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했느냐. 자, 형사관계에서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가장 가시적인 지표가 매년 몇 명이 구속되느냐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인권의 지표라고 보여지는데
1980년 이제 90년 초까지 매년 이제 구속영장을 받아서 이제 구속된 숫자가 한 14만 명, 5만 명 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되냐 하면 한 15,000명, 2만 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2만 내지 13만 명은 변화된 제도의 결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으면서 좀 더 자기 방어를 하고 또 직장과 끊어지지 않고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먼저 형사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일본에서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은 2000년대 들어가서 시작되게 된 것이 변호인 참여권입니다. 근데 이제 피의자 옆에 변호인이 이제 동석하고 있는 거죠. 동석하고 있는 것이 2000년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2007년 이제 입법 이후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그러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안정화됐고 또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이 변호인이 이제 2018년 이전은 동석하되 필기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변호인 앞에 자그마한 테이블 하나가 안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테이블이 주어지고 필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끔 너무 수사기관에서 심하게 하면 그에 대해서 이는 유도신문 아니냐, 너무 강압적 신문 아니냐라고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때 어려운 상황을 핑계내서 스스로 자기 좌절에 빠지지 말라. 늘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씨앗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일직선형 발전은 아니지만 나선형적으로 계속 발전해 올라오고 있다. 그 발전에 올라가는 데는 국민의 민도의 향상도 있고 법치식의 향상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법조인들, 법률가들이 이론을 개발하고 또 그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입법 개정을 추구하고 이런 집적된 노력의 결과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교수님께서는 최근 2019년에 100년의 헌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와 이 책의 당부자 내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100년의 헌법이라는 책을 쓰니까 헌법학자들이 약간 싫어하더라고요. 왜 헌법에 관여하느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니까 헌법학자의 것이 아니군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역사 자료를 보다가 2008년인가에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전문 10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전율할 듯한 감격을 맛봤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탄생합니다. 그 다음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 헌법 제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 그 헌법 제1조 조항이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대한은 이제 국민의 나라다. 왕국이 아니고 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국민의 나라는 뭐지? 라고 할 때 민이 주인이 된다. 그 다음 공화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왕이 없는 나라를 이제부터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혁명적 문서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뭐 독일 혁명이 다 뭐냐면 왕국으로부터 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게 제일 큰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3.1운동입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우리 헌법 전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고 했을까? 3.1 대혁명, 남녀노소 관계없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했고, 그것이 이제 법률적 문서로 따듬어낸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고, 그래서 그것이 한 100년 됐을 때 2019년이죠. 2019년 4월 달에 100년의 헌법이라는 책을 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뭘까요? 아까 진리에 대한 사랑, 진리가 자기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끈질기게 어떤 공부하려고 하는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기의 견해에 대해를 독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그래서 모든 학자가 할 일은 지식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창조는 다른 자료 다 참고하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고독한 자료죠. 그 고독을 변화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진리와 자유를 기초로 하는데, 그래서 고독을 변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남이 들가는 곳에 산책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신 교수님께서 후배 연구자들에게 나누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에는 선배와 후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배 학자들이, 선배 학자들이 학설과 견해를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비판을 하지 않고 추종을 하고 따르기만 하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함으로써 또 우리의 지식세계가 풍요해지고, 지식세계가 풍요해질수록 많은 어떤 설명과 대안들이 나와서 그 설명과 대안들 중에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또 제도화하고 또 실천하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학문에는 선배 후배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정년 이후에 뭐 할 거냐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자유와 고독을 좀 더 쉽게 하면서 살아가는, 아무래도 제가 자기가 물어봤어요. 뭘 제일 좋아하지? 하고 자문자답해 보니까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글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용히 산책하고, 때로는 동료들과 동료에는 뭐 선배 후배 뭐 제자 관계없이 동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책 읽고 글 쓰고 그 다음에 동료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혼자 조용히 산책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